자,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9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하며, 맞죠?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라야 되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맞죠? 공모죠, 공모. 30% 이상 공모.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 발행을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했으면 10배 범위 이내로 확대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는 처분이 안 되죠. 3579에 다 들어가죠. 지금 2번이 3번, 4번이 5번, 그 다음에 5번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10번도 볼까요? 옳은 것을 찾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설립할 때 인가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현행법상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명목형이 자기가 아니죠. 이게 실체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위치와 위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치를 바꿔야죠. 명목형에는 구조조정과 위탁관리가 있고 실체형에는 자기관리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라면 최저 자본금을 갖추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다.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이 경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라야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로 제한된다. 틀렸죠? 제한이 없죠. 다음에 11번에서는요, 그 5번 지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번 지문. 그 5번 지문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죠. 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하는 회사, 자문.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야.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입니다. 키워드가 자문 및 평가.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12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흡수 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해야 하며 같은 종류 부동산 투자회사끼리 합병해야 되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 맞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것 때문에 80이 나와야 되죠. 틀렸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부동산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맞죠? 이게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되고요.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되는데 그 현물에 해당하는 것이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죠. 그 권리가 이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이 돼요. 사용권.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돼요. 아까 부동산 신탁하면 수익 증서 준다 그랬죠. 거기에 아까 질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이 권리를 확보한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익권도
현물출자가 돼요. 부동산 신탁의 소유권.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현물출자가 돼요. 혹시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죠? 언제 발생해요? 권리가? 잔금 치를 때 발생하는 거죠. 잔금 치르는 것과 동시이행의 관계 아니에요? 잔금 치르는 것과 동시이행의 관계인데, 그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그 현물 출자할 만큼 생겼다는 얘기는 뭘 줬다는 얘기예요? 잔금을 줬다는 얘기죠. 잔금을 줬으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이전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전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현물 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요. 다른 문제도 좀 볼까요? 13, 14, 15 중에 14번, 15번 볼까요? 14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이죠. 틀렸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50%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모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명 이상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둬야 한다. 이건 실체형이니까 실체형이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제가 지금 그 밑에 기업 구조조정하고 지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명 이상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둬야 되고요. 4번이 맞는 거네요. 5번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고요.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 말이 안 되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훨씬 유동성이 높죠. 이거는 3일 만에 결제되죠. 오늘 팔면 오늘 포함해서 오늘 팔면 이제 월요일 날 찾을 수 있는 거죠. 거래일 이제 저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팔면 월요일 날 찾을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되죠. 거의 뭐 번갯불에 콩국 볶아 먹듯이 이렇게 해야 가능할까나 말까나. 다음에 3번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나오네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죠. 투자 운용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 운용하는 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가 하는 거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나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고. 됐나요? 그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게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회사란 나오네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렇죠? 이 자산관리회사의 최저 자본금도 70억 이상이라야 되고, 여기도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공인중개사도 가능한지 아십니까? 공인중개사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이 자산관리회사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꼭 합격하셔서 5년간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취직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또는 보금자리론 뭐 이런 내용인데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17번, 18번 중에서는 18번 주택연금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종신혼합 방식은 대출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맞죠? 혼합이란 단어가 있는 것은 수시 인출이 가능한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주택이죠. 그리고 분양된 노인복지주택도 돼요. 근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안 되죠. 다만 복합 용도의 부동산인 경우, 그러니까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입이 가능해.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방식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왜 그래요? 주택연금이 왜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허탈한 거고요. 예. 주택연금은 대출 주체가 누구예요? 대출 주체. 대출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요, 은행. 대출자가 은행이라고요. 은행이 은행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안 좋아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데 어떻게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겠어요? 고정금리라 대출 안 해준다고요.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지. 근데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그는 고정금리예요. 그건 대출 주체가 누구예요?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신들이 불리한 거 알면서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일반 시중은행이 대출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설 뿐이에요. 네, 그래서 변동금리고요. 다음에 4번에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청구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4번, 5번이. 담보주택 가격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후 남은 자녀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되죠. 이게 이제 틀렸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남는 거는 상속시켜주고 모자란다고 청구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19번은 보금자리론이죠. 자, 이 보금자리론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장기로 대출하며 요 4가지 있어요. 4가지. 장기로 대출하면 신청 시 차입자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법상 성년이 몇 살이죠? 만 19세인가요? 만 19세가 아닌 경우라도 성년이 될 수가 있나요? 예? 결혼하면은 미성년자라도 성년 의제하는 게 있나요? 그게 조문으로 있어요? 관습상 있는 거예요? 조문으로 있어요? 조문으로 돼 있어요? 관습법상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작년에는 대출하며 신청 시 차입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만 19세 이상과 민법상 성년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 19세가 안 되더라도 성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 19세가 안 됐는데 결혼한 애들 있잖아요. 만 19세 안 됐는데 결혼한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만 19세가 안 됐어요. 부부가 둘 다 만 19세가 안 됐는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성년이 안 돼. 저가 아니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대출을 받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겠죠. 그러니까 만 19세를 민법상 성년으로 바꿨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만 19세가 아니고 민법상 성년으로 바뀌었어요. 그 소리는 만 19세가 안 된 부부가 있었던 거죠. 제 생각이 추측건데 그래요. 만 19세 이상이 아니고 민법상 성년이 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미성년자 되는 거예요? 둘이 헤어지면은 미성년자 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직 만 19세 안 됐지만 아무튼 민법상 성년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증식은 40세 미만이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가 원칙이며 일정 기간 이내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주택연금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것도 조기 상환한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에서 조기 상환한다라면 어떤 경우일까요? 죽은 거죠. 죽었는데 거기 조기 상환 수수료 내라고 하면 맞죠? 제 생각에 그래요, 그냥. 다음에 그러니까 주택연금에는 조기상환 수수료 없고 보금자리로는 조기상환 수수료 있고,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고 주택연금은 변동금리고 이렇게. 다음에 4번에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지금 3억으로 낮춘 거예요. 가계부채 때문에 3억으로 낮췄고요. 그럼 100만 원은 이해가 좀 안 되죠. 만기 10, 15, 20, 30 딱 4가지 있는데 아무리 짧게 해도 10년 만기로 대출 받는데 100만 원 대출 받아요. 10년 동안 100만 원 대출 받는 거예요. 다음에 주택담보가치가 9억 원 초과가 아니고요, 6억 원 초과예요. 이것도 이 가계부채 때문에 한도를 낮췄어요. 6억 원 초과.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 가보십시오. 자, 이 부동산 활동론은 부동산 이용 활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어서 7번까지죠. 303쪽에 7번까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데,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면 그 3번에 나오는 그 직주분리 직주적금 이런 표현들이에요. 10년 동안 한번 출제됐던 게 스프롤 현상이에요. 이게 출제됐고, 이제 요거 아닌 것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원인하고 결과. 직주분리의 원인이 뭐예요? 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도심의 고지가, 집가가 비싸죠. 땅값이 비싼 만큼 주택가격 부담이 커요. 그리고 도심 환경이 어때요? 도심 환경이 악화되죠. 그리고 외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이 발달해야 돼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빈말이 밤이 되면, 외곽은 침상도시, 배드타운이라 그러죠. 이런 건. 그 다음에 직주 접근의 원인은 뭐예요? 나갔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요. 교통 체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심 환경도 개선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오면은 도심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위로 올려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언제부턴가 막 30층, 40층 막 이런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무리 높아도 한 20층 정도까지밖에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막 3, 40층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도 30층까지예요. 그런 요즘은 거의 그대로, 거의 그 정도죠. 30층.
요즘 짓는 아파트는.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요. 아무튼 이 도심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도시 회춘화 현상. 도심이 이제 재개발돼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서 좀 더 높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 정도 좀 더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4번에 스프롤이라는 단어도 조금 그래도 신경을 쓰십시오. 팼던 놈 또 팬다고, 출제했던 놈 또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스프롤 현상하고요. 그 정도로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관리를 보십시오. 이 부동산 관리는 이제 신경 써야 돼요.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 정도 이상, 우리 최근 10년간은 한 13문제, 10년간 1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나온 거죠. 근데 이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부시 하는 거 있잖아요.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요 놈하고 부동산 관리의 내용, 법경기 하는 거 있죠. 법적관리, 경제관리, 기술적관리 요거 구분하는 거 하고,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위혼 하는 거 있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그 장단점.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고요. 요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얘인데, 여기에서 11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럼 요거 말고 나머지 두 문제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나머지 두 문제는 임차인 선정 기준, 임대료 산정 방법, 빌딩의 생애 주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죠. 13문제 중에 11문제가 여기서 나왔고 나머지 2개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런 강약을 달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거를 공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죠. 부동산 관리의 영역 하면은, 자, 이제 자부시 할 때 제가 여기서는 제가 영어를 써 드리는 편이죠. 자산 관리할 때는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는 소유주의 뭐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소유주 부 전체, 부동산만 살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 관리할 때는 이게 특히 이 단어는 따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번역이 자꾸 바뀌니까 어떤 때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재산 관리 했다가, 근데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산은 신경 쓰지 말고 그 부동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facility management죠. 그 부동산 시설, 내부 시설이죠. 내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시설 운영 유지 관리요. 가장 범위가 좁죠. 가장 소극적 권리다. 소극적 관리고, 이거는 가장 적극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부시예요. 구별하면 돼요. 이게 자산 관리에 들어가느냐, 부동산 관리에 들어가느냐, 시설 관리에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에너지 관리, 방범, 방제,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부동산 매입 매각, 이런 거는 자산 관리. 지출 계획 수립, 예산 계획. 지출 계획은 그 부동산의 지출 계획이에요. 그 건물, 예산, 그 건물의 수입 지출, 그런 예산. 이런 거는 건물과 관련해서 말을 지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고요. 그다음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하면은 법경기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 법적 관리는 주로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 권리 분석을 한다, 또는 계약, 예약,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주의할 게 이제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은 토지 도난 방지, 이런 것들은 법적 관리죠. 그냥 도난 방지하면 여기 기술적 관리지만
토지 도난 방지는 이제 서류상의 문제예요. 등기부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법적 관리고요.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리한 거는 회계 관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손익분기점. 가치와 가격 또는 수익과 비용 이런 표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 관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요거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고요. 요건 이제 주로 건물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뭐 토지를 측량을 한다거나 토지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배수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토지의 기술적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느냐 위탁하느냐 혼합하느냐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자가관리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통제가 잘 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되고 근데 단점은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관리의 타성에 젖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위탁 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전문적 관리죠.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줄 때가 문제죠. 늘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또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 관리는 이 모두의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이제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장단점 비교하는 겁니다. 그 비교적 우리 부동산학 이런 그 전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 단원하고 마케팅 단원 요 두 개 단원이 가장 분량이 적고요. 난이도도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단원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304쪽에 1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 부동산 관리 영역은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산관리가 적극적 관리로서 가장 중요하다. 자산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란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등이 포함된다.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이런 건 다 자산관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유지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란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란 부동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에너지 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자, 이거 갑자기 이상하게 해지죠. 이거는 시설 관리죠. 우리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기출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5번은 참고로 봐주세요. 5번. 기업관리란 독립된 부동산 회사의 관리나 모 기업이 경영 다각화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부동산 관리를 한다.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3번은 뭐 열에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법경기에 대한 겁니다. 자, 4번, 5번, 6번 중에 5번, 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 법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했네요. 1번에 인력 관리 나왔죠. 이건 바로 경제적 관리죠.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도난 방지는 도난 방지인데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이거는 법적 관리. 그다음에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야죠. 행정 절차를 거쳐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적 관리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그 권리 관계 확인 및 조정, 권리 이런 표현 나오면은 법적 관리. 5번에 계약 이런 단어 법적 관리. 맞죠? 그다음에 6번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등의 측량 이건 뭐예요? 기술적 관리죠.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임대차 계약 예약 이런 표현 나오면은 이거는 법적 관리죠. 그래서 틀렸네요. 뒷부분은 전부 다 손익분기점, 인력, 회계 뒷부분 다 맞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위생, 설비, 보안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순이익
순이익, 이익, 비용 이런 거는 뭐예요? 경제적 관리죠.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요. 7번을 볼까요? 이제 관리 방식에 대한 거죠. 자, 관리 방식에서 자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강하다. 맞죠? 그 다음에 기밀 유지와 보안 유지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비효율적 인력 관리로 인해 참모 체제가 방대하고 인사정체가 심하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4번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비전문가가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된다. 여기에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자, 3번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 하면 보통 여러분들 그 규모가 큰 경우와 규모가 작은 경우, 어떤 경우가 위탁관리가 적당하고 어떤 경우가 자가관리가 적당해요? 규모가 큰 게 위탁관리가 적당하고 작으면 자가관리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규모가 크더라도요, 아주 커서 그냥 대기업 SK 뭐 텔레콤이나 제 동기가 거기에 부동산 관리팀에 있었거든요. 부동산 관리팀에 뭐 팀장으로 있었는지 하여튼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SK텔레콤이 전국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를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테고, 이걸 다 이제 부동산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동산 관리팀에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SK텔레콤의 여러 부서 중에 무슨 부서도 있어야 돼요. 관리팀 부서가 이렇게 있다면, 자, 위로 이제 팀장에서 또 위로 뭐 이사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경쟁이 치열하겠죠. 팀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이제 참모 체제가 더 방대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면. 근데 요거를 외주를 주면 이 말이에요.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은 아까 기업 관리 나왔었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영 다각화연으로 자회사를 세우는 거죠. SK 부동산 관리회사 이렇게 세우는 거죠. SK 부동산 관리회사 세우면은 그 팀이 그 자회사의 임원으로 가는 거죠, 이제. 간부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회사는 참모 체제가 좀 단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회사가 뭐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SK텔레콤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됐나요? 그게 기업 관리. 자, 그럴 때는 자가 관리를 하면 이 말이에요. 자가 관리를 하면은 참모 체제가 더 방대하고, 위탁 관리를 하면은 그때는 단순해지고. 이제 이해 좀 되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고요. 다음에 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9번을 보시면 9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산관리란 부동산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다음에 2번에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로서 인력관리, 수지관리. 맞죠? 다음에 3번 부동산 청소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 등은 기술적 관리. 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4번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의 관리 적합한 방식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효율적인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죠. 위탁관리죠.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며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4번 정답.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11번, 12번. 자, 이것도 이제 관리 방식에 대한 건데 1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가관리는 자사의 참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가관리는 자사의 참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없죠. 그 팀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틀렸죠? 기밀 유지와 지휘 통제력이 강한 장점이 있다. 요거는 맞죠?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 틀렸죠. 다음에 2번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 이게 자산관리. 다음에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 맞죠? 뒷부분 다 맞고요. 다음에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 다음에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3번은 중요도가 좀 낮은 거죠. 13, 14, 15 좀 중요도가 낮은 부분인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고 계산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15번에. 자,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좀 쉬워요. 이게 한 번도 아직 출제는 안 됐거든요.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는데,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를 이렇게 해요. 지금 이렇게 내는데, 원래 이제 비율 임대차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율 임대차가 뭐냐?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렇게 대답해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렇게 대답하는데, 문제를 보면은 계산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 기본 임대료가 월 120이고 매출이 2천 초과, 시초과분에 대한 뭐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달에 매출액이 3,500이잖아요. 어느 달에 매출액이 3,500이면은 요 말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3,500에 몇 프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 얼마에다가, 기본 120에다가 추가 임대료는 매출 2천 초과 시 초과액에 몇 프로 했으니까 2천 초과 시 초과액이니까 1,500만큼 초과됐죠. 그럼 1,500만큼의 몇 프로? 4%, 0.4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0 나오죠. 여기서 120 있죠. 그럼 120 더하기 60에서 180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의 계산의 범주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중요도는 좀 낮으니까 일단 이거 위주로 아까 세 가지 위주로 먼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가요,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거의 없다가 은퇴했대요. 벌써 한 5년 전인가? 그것도 은퇴를 했는데 7년 전에 위암 수술했대요. 그래서 은퇴를 했대요. 위암 수술 해가지고 한 2년 더 다니다가 은퇴를 했는데, 부인도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SK텔레콤 연봉 꽤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아들 아직 대학 다니고 뭐 고등학교 뭐 3학년인가 하는데 둘인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대. 와이프가 그만둬도 괜찮대. 도대체 얼마나 받았으면은 7년 전에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40대 중반에 은퇴를 해서 앞으로 그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그런 회사를 좀 다니고 싶어 저도.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런가 괜찮대요.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아요. 저희 당숙도 2000년도에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가십니다. 지금 80이 다 돼가세요. 그러니까 60 넘어서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을. 그러면서 일도 하시면서 지금도 그 저기 뭐냐, 유치원 버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치원 버스는 아닌데 조금 더 큰 버스인데 이렇게 회사 출퇴근하는 그런 거 운전을 하는데,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은가 봐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부러워요. 걔가 살림 다 한대요. 걔가 살림 다 하고 와이프는 이제 출퇴근하고. 그래서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 할 일 없잖아요. 뭐 살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음식까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청소나 뭐 이런 건 하겠죠. 근데 낮 시간대 시간이 많으니까 시 쓰는 데 갔다가 무슨 문화활동 뭐 배드민턴 치러 다녔다가 막 정말 너무
오는데 막 머리를 이만큼 길러서 이 머리를 이만큼 길러서 그 뭐냐 그 예술하는 사람 그런 차림으로 온 거예요. 부러워 죽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제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 그 친구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수석 입학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잘 못해요. 야, 너 수석 입학했잖아. 중학교 수학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중학교 수학은 쉽잖아. 뭐가 쉬운데? 다 외웠대. 중학교 수학을 다 외워서 했대. 외워서. 말이 안 되죠, 그게. 고등학교 수학을 워낙 못하길래 야, 너 수석 입학한 놈이 어떻게 수학을 못하냐 했더니 중학교 때는 다 외워서 했는데 고등학교니까 외우는 게 안 되더래.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법 10이 있죠. 법 12. 요 주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있죠. 요 주제. 그래서 타투 있죠. 요 주제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 있죠. 요게 이제 좀 많이 언급된 편이에요. 시험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요.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 있죠. 자력 개발 있죠. 자력 개발은 토지하고 자금하고 노하우가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사업 위탁 방식 있죠.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하고 자금까지 누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개발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가 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토지 소유자가 뭐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되는 거죠. 나머지는 토지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 개발업자한테 줘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물건으로 주는 대물 변제행위 있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죠? 또 등가 교환이 있죠. 같은 값으로 나누는 거, 건축비와 토지가격 비율로 나누는 등가 교환 방식이 있고, 또 이게 토지를 빌려서 개발하는 차지 방식이 있죠. 차지 방식이 있고, 차지 방식이니까 이때는 이제 임대료 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컨소시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이 있죠.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셋 다 한 사람한테 있을 때, 둘만 한 사람, 두 가지 토지 소유가 갖고 있을 때,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거고, 이제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고요. 요거는 자금 조달이나 상호 기술 보완 목적으로 둘 이상의 회사가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물건으로 주는 거, 요거는 분양금 들어오면 분양금으로 주는 거, 요거는 그 가액 비율로 나누는 거,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땅을 빌리니까 그 대가를 어떻게 주느냐, 뭐 임대료를 계약 기간 동안에 꼬박꼬박 주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건물을 공짜로 주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토지를 소유권 형식적으로 이전한다, 뭐 이런 정도죠. 이게 좀 더 많이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됐어요. 그 외에 뭐 LQ 같은 것도 있고, 근데 LQ는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계산이 작년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LQ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이론적으로만 좀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좀 쉬고 할까요? 네, 문제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